안녕하세요. 부버지 김현민 기자입니다. 베르더 브레멘과 바이에른이 개막전을 시작으로 분데스리가가 2023-24 시즌 대망의 막을 열 예정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독일 현지 매체들에서 개막전 예상 라인업들을 속속 내보내고 있는데요. 당연히 김민재 선수가 더리우트와 선발 출전할 것이라고 예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그 토마스 투엘 감독이 기자회견에서 김민재가 리더가 될 능력이 있는, 가능성이 있는 선수라고 호평하면서 본인은 변하지 않는 포백 라인을 이번 시즌 구축하고 싶다는 바람을 전했습니다. 이 얘기인즉슨 김민재와 더리우트가 주전 포백으로 대부분의 경기들에 나설 걸로 보이는, 그걸 암시하는 발언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투엘 감독의 기자회견 내용과 그리고 예상 라인업, 그리고 또 이제 그 외 주목할 포인트들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미넨 지역지죠. 타게스자이퉁에서는 브레멘전 바이에른 라인업, 케인과 함께하는 투엘 플랜이라는 기사가 올라왔는데요. 여기에는 일단 뭐 대부분의 내용은 케인 관련해서 할애가 되어 있긴 합니다. 과거 바이언 감독이었던 파날이 토마스 밀러에 대해서 항상 나를 위해 뛴다라고 말한 적이 있는데, 투엘도 케인에 대해서 비슷한 말을 했다라고 하면서 투엘 감독의 인터뷰 내용이 나오는데요. 케인 효과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는 드레싱룸에서는 물론 경기장에서도 매우 다양한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는 이미 훈련에서도 앞장서고 있고 더 많은 훈련을 원하고 있다. 이게 스포츠에서 위대한 성격을 정의하는 것이다. 그의 존재가 내일 경기에서 우리가 이길 가능성을 크게 증가시켜준다고 할 수 있다. 그는 매우 빠르게 적응하고 있다. 그는 고정된 9번으로 뛸 것이다. 그러니까 고정된 최전방 공격수로 뛸 것이다. 하지만 그는 9번 역할에 더해 10번 역할도 수행할 수 있다. 이 얘기는 그러니까 9번에서 뛰지만은 상황에 따라서 10번으로 내려와서 풀어주는 역할까지도 할 수 있는, 저희가 잘 알고 있는 토트넘에서의 케인 선수의 얘기인 거죠. 그러면서 그는 우리에게 많은 선택권을 주고 다른 선수들을 위해 공간을 만들어준다라고 한 건데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해당 기사의 부제인 건데요. 바이에른 브레멘전 라인업, 그나브리에 대한 우려, 김민재 시작? 이렇게 올라온 건데요. 바이에른은 3명의 선수에 대해 여전히 걱정하고 있다. 투엘에 따르면 부나사르와 누사이르 마즈라이, 세르주 그나브리 등의 브레멘전 출전 여부가 여전히 의문이다. 이 세 선수가 현재 뭐 질병이 있건 아니면은 경미한 부상이 있건 그런 상태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브레멘전 선발 출전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라고 한 겁니다. 그러면서 중앙 수비진 선발 라인업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다요트 우파메카노의 라이프치히전 선발 출전은 조금 놀라웠다. 이제 최고의 신예 김민재가 들어온다. 여기서는 이제 우파메카노와 더리우트가 조금은 경쟁할 가능성을 제기를 한 겁니다. 김민재는 선발로 나올 거라고 본 건데요. 그러면서 투엘은 목요일에 기자회견에서 김민재는 진정한 리더가 될 가능성이 있다. 코칭 스태프와 현재 영어로 대화하고 있지만 그는 매일 독일어로 새로운 문장을 생각해낸다. 모두가 경기에 뛸 수 있고 모두 함께 경기에 나설 수도 있다. 더리우트와 김민재는 100% 건강하지 않다. 슈퍼컵에 김민재가 선발 출전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설명인 거죠. 그러면서 하지만 우리 바람은 자주 변하지 않는 포백을 찾는 것이다 라고 말했다라고 한 겁니다. 골키퍼 이슈에 대해서 최근에 이제 그 바이언이 골키퍼 영입을 계속 나섰잖아요. 그러니까 케파도 영입하려고 했는데 레알 마드리드가 데려갔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맨시티 백업 골키퍼인 오르테가 영입도 추진했으나 맨시티가 판매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실패로 돌아갔는데, 이런 가운데 이제 그 골키퍼를 영입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다라고 해요. 타게스자이퉁에서 선발 라인업의 골키퍼로는 이제 울라이가 나설 걸로 얘기를 하면서 울라이가 계속 골문을 지킬 걸로 예상을 했는데요. 원래 그 바이언이 노이어의 부상 회복 여부가 약간 좀 안 좋다라는 얘기들이 많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전반기를 아예 날리고 내년에나 복귀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 케파 영입도 추진했으나 이제 케파가 레알 마드리드 선택하면서 실패로 돌아갔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맨시티 백업 골키퍼인 오르테가 영입에 나섰으나 맨시티가 판매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좀 실패로 돌아갔고, 또 이제 아약스 골키퍼인 룰리 영입도 추진했으나 룰리가 공교롭게도 개막전에 어깨 부상을 당해서 전반기 아웃이 됐거든요. 그래서 노이어랑 똑같은 상황이다 보니까 조금 골키퍼 영입이 난항을 겪고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골키퍼를 영입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타게스자이퉁이 뭐라고 했냐면요.
또한 스벤 울라이가 골문을 지킬 것이다. 이 문제는 지난 며칠 동안 더 자주 논의됐다. 바이에른은 마누엘 노이어의 최근 수술 후 복귀가 가시권에 들어감에 따라 새로운 주전 골키퍼와 계약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라고 한 겁니다. 초에 감독이 김민재의 리더십에 대해서 상당히 호평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초에 감독이 기자회견만이 아닌 분데스리가 공식 홈페이지와의 인터뷰에서도 김민재 관련한 얘기들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김민재 영입을 추진한 배경에 대해서는 센터백은 어느 정도 정해졌지만은 김민재가 우리를 위해 큰 열정을 가지고 최종적으로 이적을 결정해줘서 정말 기뻤다 하면서 슈퍼 해피라고 이렇게 나와 있으면서요. 그러면서 리카 에르난데스와 충분한 계획을 세웠는데 선수가 떠나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했고 제안이 왔기 때문에 우리는 리카의 자리를 보상할 수 있는 대체자를 찾아야 했는데 그 대체자가 바로 김민재다. 계획된 건 아니었고 내가 이사회에 요청한 것도 아니었지만은 김민재는 정말 우리 팀에게 너무나도 잘 맞는 선수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김민재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난 그를 사랑한다. 정말 사랑한다. 그는 감정 표현이라던가 인지 능력이라던가 경기력 등 모든 면에서 매우 침착하고 솔직하다. 패스는 패스일 뿐이다. 패스가 화려하진 않지만은 매우 정교한 패스를 구사한다라고 하면서 그게 바로 이제 인사이드 패스를 얘기하는 겁니다. 인사이드 패스가 정확한 패스를 하는 거니까요. 그러면서 첫 번째 터치는 컨트롤에 주안점을 두고 두 번째 터치는 패스. 그러니까 딱 정석적인 패스들을 구가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적절한 속도, 너무 세지도 않고 너무 느리지도 않고 너무 튀지도 않고 화려하지도 않다. 딱 정석적인 패스를 구사한다라고 하면서 빌더 플레이어에게 원하는 것이기에 너무 좋다라고 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의 수비는 매우 용감하고 빠르며 다른 선수를 돕고 있다. 항상 어깨 너머로 볼 수 있는 곳을 찾고 있다. 지금은 왼쪽 수비수에게, 다음에는 오른쪽 수비수에게 거리가 너무 가까울 때 그런 것들을 한다라고 하면서 정말 기쁜 일이다. 태도를 보자면 지금까지 한국에서 두 명의 선수를 만났는데 이 선수는 그들과 정말 똑같다. 바로 이제 박주호와 구자철을 얘기하는 거죠. 마인츠 시절에 박주호와 구자철을 전부 다 지도한 바 있으니까 매우 규율이 잡혀있고 친절하고 겸손하며 명확하다. 지금까지 아주 좋은 인상을 받았다라고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타겟스 자이퉁의 예상 라인업을 놓고 보면요. 왼쪽에 이제 예상 라인업이 쭉 나열되어 있는 건데, 포메이션 도파노 만들면요. 최전방 공격수 케인, 그리고 또 이제 무시알라를 중심으로 코만과 사네가 좌우 윙으로 나설 걸로 보이고요. 그나브리는 선발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니까요. 그리고 이제 수비형 미드필더는 키미의 파트너로 라이머를 예상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마즈라이의 선발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니까 파바르가 오른쪽 풀백으로 나오면서 알폰소 데이비스가 왼쪽 풀백, 그리고 중앙 수비는 김민재 더리우트가 지킬 걸로 봤습니다. 그리고 골문은 울라이 골키퍼가 나설 걸로 봤는데요. 빌트지 역시도 동일한 선발 라인업을 예상을 했습니다. 바이어는 모든 매체들이 다 동일한 선발 라인업이라고 봐도 돼요. 반면 이제 브레멘 같은 경우는 매체들마다 조금 다르긴 한데요. 그래도 기본적으로 이제 3-5-2 포메이션으로 나올 걸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파블렌카 골키퍼의 슈타르크를 중심으로 벨리코비치와 프리들이 이제 3백을 형성을 하고 좌우 윙백에는 융과 바이저가 나올 걸로 봤고, 이제 수비형 미드필더의 리넨이 선발 출전할 걸로 본 게 조금은 예상 외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명의 중앙 미드필더, 세 명이 역삼각형을 그리는 거죠. 비텐코트와 이제 슈타게, 그리고 투톱으로 두쿠슈와 필크루크가 나설 걸로 봤고요. 바이어는 뭐 그 타겟스 자이퉁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이제 키커지에서도 프리뷰가 올라왔는데, 일단 뭐 브레멘 같은 경우는 윙백인 펠릭스 아구와 또 이제 중앙 미드필더로 야심차게 영입한 나비 케이타, 그리고 뭐 샬리프는 그렇게 중요한 선수는 아니니까 뭐 논외로 치더라도요. 또 이제 그 백업 공격수인 볼테마데가 부상으로 바이언전 출전이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두 명은 재활 훈련 중이고, 샬리프는 질병이 있고, 또 이제 볼테마테는 등 쪽에 통증을 호소하고 있다라고 한 겁니다. 브레멘의 예상에 대해서 밑에 쭌슈필이라고 이제 적은 내용이 있는데, 뭐냐면요, 브레멘이 3-4-3-5 나선 빅토리아 클른과의 경기에서 2-3-5 패한 뒤 3-5-2로 복귀할 가능성이 있다. 주장인 프리들이 선발로 복귀할 경우 벨리코비치나 피퍼가 그 자리를 내줘야 한다. 바이저의 경우 선발 출전이 의심된다. 버크가 바이저 대신 컵 대회에 선발 출전했다라고 본 거고요. 그리고 이제 바이에른에 대해서는 예상 선발 라인업은 뭐 빌트지, 타겟스 자이퉁과 동일하긴 합니다. 쭌슈필이라고 해가지고 뭐 변화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한 게 어떤 거냐면요. 뮬러와 추포모팅이 선수단에 복귀했다.
케인은 선발 출전할 것으로 보인다. 김민재는 라이프치히전에 교체 출전에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줬으나 우파메카노도 선발로 출전할 수 있다. 부나사르, 그나브리, 마즈라이의 출전은 여전히 물음표가 남아있다라고 한 건데요. 그러면서 현재 뭐 부상자 명단에는 하파엘 게레이루와 노이어 골키퍼 이렇게 두 명이 있는 거죠. 저기 이제 뭐 부후만이라던가 비도비치라던가 바너 같은 경우는 그냥 명단 제외라는 의미인 겁니다. 그러면 이제 브레멘이 포칼 라운드 때 어떻게 했는지를 조금 살펴봐야 되는데요. 이 경기에서 브레멘은 3-4-3 포메이션을 가동을 했습니다. 슈타게와 비텐코트 두 명의 미드필더만 세우는, 그러니까 수비형 미드필더가 없는 다소 공격적인 전형으로 나왔거든요. 하지만은 그랬다가 3부 리그 팀인 빅토리아 풀젠한테 2-3으로 패하면서 탈락하는 이변의 희생양이 되고 말았죠. 심지어 브레멘은 11분경에 피퍼가 일찌감치 퇴장을 당하는 악재까지 있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수적 열세 속에서 2-3으로 패한 겁니다. 그나마 그래도 브레멘에게 위안거리라면은 간판 공격수인 필크루크와 두쿠슈 이 두 명이 사이좋게 골을 기록했다는 거죠. 그것도 수적 열세 속에서도 말이죠. 참고로 이제 브레멘이 빅토리아 풀젠한테 2-3으로 패하면서 탈락을 하면서 이변의 희생양이 됐는데, 그 외 아우크스부르크가 3부 리그 팀인 운터하잉 상대로 0-2로 패하면서 탈락했고요. 또 이제 보훔이 3부 리그 팀인 빌레펠트 상대로 2-2 무승부를 기록하긴 했으나 승부차기 끝에 탈락을 했고요. 분데스리가 승격팀인 다름슈타트가 4부 리그 팀인 홍부르크한테 0-3 대패를 당하면서 탈락했습니다. 이렇게 네 팀이 이변의 희생양이 됐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어쨌건 뭐 키커즈에서도 김민재 선수가 후반전에 교체 출전해가지고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했잖아요. 실제 뭐 김민재 선수는 키커지와 빌트지 모두에서 이제 그 슈퍼컵 바이언 팀 내 최고 평점인 3점을 받았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는 평점이 1점부터 6점까지 주어지고 숫자가 낮을수록 좋은 평점이거든요. 즉 1점이 가장 높은 평점이고 6점이 가장 떨어지는 평점이에요. 해트트릭을 기록한 올모가 1점을 받은 이유가 그거죠. 근데 이제 김민재는 3점으로 가장 좋은 평점을 받았고, 케인 같은 경우는 뭐 빌트지에서는 3점을 줬는데 이거는 다소 그냥 케인의 명성에 기댄 평점이라고 보고, 키커지 같은 경우는 평점 5점을 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티스텔, 파바르 등과 함께 가장 낮은 평점을 부여를 했는데요. 일단 뭐 김민재 같은 경우는 하프타임에 이제 더리히트를 대신해서 교체 출전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파바르 대신에 마즈라이가 투입이 됐었고, 또 이제 수비형 미드필더인 라이머를 빼고 측면 공격수인 코망을 넣으면서 4-1-4-1 포메이션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중원에는 딱 키미 한 명만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김민재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을 했죠. 김민재가 히트맵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사실상 중앙 미드필더처럼 올라가서 키미를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수행을 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중앙에 있는 리커버리 맵을 놓고 보면은 김민재 선수가 오른쪽 구역까지 상당히 넓은 지역들을 커버한 거를 확인할 수 있는 거고요. 또 이제 중요 시점마다 상당히 위험 지역에서 뛰어난 클리어링들을 보여줬는데, 특히 이제 70분경에 라이프치히에서 교체 출전한 쉘스코가 상대 수비 뒷공간을 파고들어서 그대로 이제 드리블로 치고 가다가 골키퍼까지 제치고 슈팅을 가져갔는데, 여기서 김민재 선수가 슈퍼 태클로 막아내는 장면이 있었죠. 그리고 또 이제 김민재 선수의 패스 기록을 놓고 보더라도 44회 시도에서 42회를 성공시키면서 95%의 패스 성공률을 자랑했습니다. 특히 뭐 방향 전환 롱패스도 하나 기록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김민재 선수의 장기를 보여줬다라고 할 수 있겠죠. 반면 이제 이번 개막전의 관건은 바로 케인이 얼마나 팀에 적응했는가인 겁니다. 케인 같은 경우 많은 기대를 받으면서 63분경에 마티스텔을 대신해서 이제 교체 출전을 했던 거였는데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호흡이 맞지 않았어요. 아무래도 이제 처음으로 발을 맞추는 거다 보니까 선수들 간의 그런 움직임에 관련된 그 약속된 움직임도 부족했고 하다 보니까 케인이 철저히 고립되면서 26분 동안 볼터치가 3회가 전부였고 패스 2회 시도에서 한 번 성공시켰고 슈팅도 없었습니다. 즉 얼마나 이번 경기에서는 케인이 팀에 녹아드는지가 가장 주안점이라고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뭐 타겟스자이퉁에서도 케인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많은 지문을 이제 할애했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근데 뭐 케인은 이미 검증된 공격수잖아요. 케인은 뭐 프리미어리그 역대 최다골 2위죠. 그러니까 앨런 시어러의 260골, 그리고 또 이제 케인이 213골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프리미어리그 역대 최다 원정골 기록자입니다. 원정에서만 112골을 넣었고요. 또 이제 프리미어리그 역대 최다 약발골 기록자예요. 그러니까 케인이 원래 오른발잡이지만은 왼발로도 41골을 넣은 건데 이게 최다인 거고요. 프리미어리그 역대 단일 구단 최다골입니다. 시어러 같은 경우는 그냥 블랙번에서도 뛰었고 뉴캐슬에서도 뛰었으니까 두 개 구단에서 뛰었다라고 할 수 있잖아요. 반면에 이제 그 케인은 토트넘에서만 213골을 넣었으니까 그런 거고, 또 이제 프리미어리그 역대 단일 연도 최다골 39골인데 이게 2017년에 39골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프리미어리그 역대 단일 시즌 최다 헤딩골도 기록했는데 바로 이제 지난 시즌에 10골을 넣으면서 이 기록을 수립한 거죠. 기존 기록이 이제 에버튼의 전설적인 공격수인 덩컨 퍼거슨이 이제 9골을 기록한 바 있었습니다. 그리고 프리미어리그 역대 이다리 선수 최다 수상자입니다. 7회인 건데 이게 그 세르히오 아구에로, 맨시티의 전설적인 공격수였던 과 함께 동일한 기록인 겁니다. 프리미어리그 역대 38경기 단일 시즌 최다 경기골 기록자인 건데 26경기 골인데 이건 이제 앤디 콜과 동일한 기록이에요. 물론 앨런 시어러가 뭐 더 많은 경기에서 골을 넣은 바가 있긴 하지만 그때는 이제 42경기 체제였거든요. 38경기 체제에서는 이런 기록들을 수립을 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케인은 지난 시즌 30골을 기록을 했는데 토트넘 팀 득점의 42.9%를 홀로 책임졌습니다. 이거는 프리미어리그 전체를 놓고 보더라도 팀 내 득점 비율 1위에 해당합니다. 그 혼란이 그러니까 단순 골만 놓고 보면은 케인보다 더 많은 골을 기록하긴 했지만은 팀 전체 득점의 개인 득점 비율 자체는 케인이 더 높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케인이 왔다 보니까 과연 케인이 분데스리가 데뷔 시즌 최다골 기록을 깰까?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관심도 집중이 되고 있는데요. 참고로 이제 분데스리가 데뷔 시즌 최다골은 분데스리가가 처음 이제 창설됐던 1963-64 시즌에 우베 젤러가 이제 30골을 넣은 바가 있는데, 근데 우베 젤러는 원래 당대 독일 최고의 공격수였어요. 근데 이제 단지 이전까지는 독일이 지역 리그 체제로 운영이 됐었거든요. 이미 검증된 공격수가 기록을 한 거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또 이제 훈텔라르가 샬케 이적한 첫 시즌에 29골을 넣은 바 있습니다. 2011-12 시즌이고요. 또 이제 에딘 제코가 볼프스부르크에 왔을 때 데뷔 시즌에 26골을 넣었었고요. 루카 토니가 바이언 와가지고 데뷔 시즌에 24골. 이게 그 바이언 역대 데뷔 시즌 최다골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렉 민탈이 뉘른베르크에서 데뷔 시즌에 24골. 마렉 민탈 같은 경우는 뉘른베르크가 2부 리그였을 때 많은 골을 넣으면서 팀을 승격시켰고, 그러면서 24골 넣으면서 득점왕을 차지한 바가 있었거든요. 이렇게 순위들이 되는 건데요. 분데스리가 역대 최단 경기 30골은 당연히 이제 우베 젤러가 일단 데뷔 시즌 그때 이제 30경기 30골 넣었고요. 또 이제 엘링 홀란이 도르트문트에 와서 32경기에 30골 넣은 바가 있습니다. 괜히 홀란이 괴물 소리 들은 게 아니죠. 왜냐면 홀란은 이때 어렸으니까요. 우베 젤러처럼 검증된 공격수가 아니었거든요. 그 뒤를 이제 크리스티안 뮬러, 호스트 후르베슈, 코니에츠카 이런 선수들이 쭉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분데스리가 단일 시즌 최다골은 2020-21 시즌에 로베르트 레반도프스키가 41골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원래는 1971-72 시즌 그 게르트 밀러가 유일한 40골 기록자였거든요. 하지만 레반도프스키가 매우 오랜만에 이 기록을 깬 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게르트 밀러의 위엄과 레반도프스키의 위엄을 조금 뒤에 쭉 확인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그 마지막으로 옵타가 슈퍼컵 통해 예상한 분데스리가 우승 확률 상위권과 그리고 강등 확률 상위권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데스리가 같은 경우는 하위 2개 팀이 강등이 되고 밑에서 3위 팀은 승강 플레이오프를 치르니까요. 먼저 그 우승 확률은 바이언이 52.37%로 1위입니다. 그 뒤를 라이프치히가 33.3%로 따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슈퍼컵에서 바이언에게 3대0 대승을 거둔 게 여기에 많이 작용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도르트문트가 12.25%로 따르고 있는데요. 뭐 그 밑은 거의 뭐 의미가 없는 수치라고 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강등 확률 1위는 아우크스부르크가 47.57%,
2위가 다름슈타트 35.32%, 3위가 베르더 브레멘 33.04%입니다. 1, 2, 3위가 전부 다 이번 그 포칼에서 이변의 희생양이 된 팀들이죠. 아무래도 그게 조금은 영향을 끼친 게 아닌가 싶어요. 보움 같은 경우는 탈락했어도 승부차기 끝에 탈락이니까 조금은 높게 봐준 것 같긴 한데요. 어쨌건 현 시점에서 분데스리가 우승 확률 1위 팀과 분데스리가 강등 확률 3위 팀의 맞대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바이언이 무조건 승리를 거둬야 되는 경기라고 할 수 있겠죠. 바이언은 브레멘과의 개막전을 시작으로 그 다음에 강등 확률 1위 팀인 아우크스부르크와 2라운드를 홈경기로 칠 예정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메넨글라드바흐와 레버쿠젠으로 이어지는 힘든 일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냐면 바이언이 메넨글라드바흐 원정에서 유난히 약하거든요. 거기다 이제 레버쿠젠 같은 경우도 사비 알론소 감독 부임하고 나서 팀이 잘 정비된 데다가 여름 이적 시장에서 영입도 상당히 잘하면서 우승 확률 4위에 이름을 올린 팀이죠. 과연 바이언이 브레멘과의 개막전 그리고 또 이제 아우크스부르크전까지 승리를 거두면서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지 한준TV에서 해당 경기가 끝나면은 분석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